안녕하세요. 10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료의 분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10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게 되는데, 재료 분리란 것은 결국은 시멘트와 물로 이루어진 페이스트와 그 다음에 장골재, 굵은 골재로 이루어진 그 골재 사이가 이제 서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재료 분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작업 중에 생기는 재료 분리가 있고 작업 후에 생기는 재료 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재료 분리 현상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작업 중에 생기는 재료 분리는 첫 번째, 이 균등하게 비벼진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실제로 시공되어지는 콘크리트 중의 구성 성분의 비가 불균일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 중에 생기는 재료 분리를 자세히 보면은 매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어느 높이에서 낙하시킬 경우에 묽은 반죽입니다. 재료 분리는 일어나기 쉽습니다. 믹싱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경우에 일반적으로 재료 분리의 경향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믹싱 시간이 부족한 것 또는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경우, 따라서 이 믹싱 시간이 중요하죠. 또 그래서 재료 분리의 원인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골재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런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쉽다. 두 번째, 입자가 거친 장골재를 사용한 경우, 입자가 거칠면은 또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 단위 골재량이 너무 많은 경우, 너무 골재를 많이 쓰게 된 경우에 또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은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가 되게 되죠. 또 배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것 다섯 가지 경우가 작업 중에 생기는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의 성형성을 증가시킨다. 성형성이라 하면 플라스티시티,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이러한 이 소성적인 성질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골재율을 크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골재율은 전체 골재, 그래서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더한 것분의 장골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골재 중에서 장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골재를 크게 하면은 재료 분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결합 제비를 작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 결합 제비를 작게 하면 된반죽의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골재 중의 0.15에서 0.3mm 정도의 세리분을 많게 한다. 세리분이 많아지면은 또 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A재, 플래시 등의 혼합 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배합 콘크리트, 이 부배합이란 것은 리치 믹스라고 해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이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콘크리트가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부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50에서 100mm 정도의 콘크리트 및 AE 콘크리트 등은 비교적 재료 분리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후에 생기는 제로 분리입니다. 이 작업 후에 생기는 제로 분리는 블리딩과 레이턴스가 있죠. 이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블리딩, 레이턴스 같이 또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블리딩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물이 윗면에 스며 오르는 현상. 자, 콘크리트를 비벼서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비빈 다음에 쳤습니다. 콘크리트를 쳤는데 콘크리트가 반죽이 좀 잘못되든지 해서 이렇게 침하가 생긴다든지, 침하가 생기면 또 침하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라고도 하고 또는 은결수라고도 하는데 그 물이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와 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고이는 이러한 현상, 이거를 블리딩이라고 하고 이때 물을 블리딩 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콘크리트 자체의 침하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철근의 밑에 이렇게 또 공극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블리딩 수에 의한 공극이 되고 나중에 공극이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치마 균열은 막아야 되는 또 하나의 균열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도록 하니까 이 부분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내부의 물이 위로 스며 올라와 갖고 표면에 이렇게 고이는 현상, 이게 블리딩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 놓은 후 블리딩 수의 증발에 따라서 그 표면에 발생하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 자, 이 블리딩 수가 이제 증발하고 나면은 이 표면에 이렇게 백색의 물질들이 이렇게 끼게 되는데 이거를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 골재 입자 등이 침함으로써 물이 분리 상승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이다. 꼭 외워두어야 됩니다. 블리딩은 일종의 제로 분리이므로 블리딩이 크면 상부 콘크리트가 다공질이 되며 강도, 수밀성 및 내구성이 감소되고 골재 입자나 수평 철근의 밑부분에 수막을 만들고 시멘트 풀과의 부착을 저해하며 수밀성을 감소시킨다. 자, 블리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골재 입도가 적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0.15에서 0.3mm 정도에서의 세립 부분이 많으면은 이 블리딩이 좀 적게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턴스. 이렇게 블리딩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서 침전한 미세한 물질을 말합니다. 레이턴스는 시멘트나 모래 속의 밀입자의 혼합물로서 굳어져도 강도가 거의 없으며 콘크리트의 작업 이음 시 제거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 이음부는 약점의 원인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콘크리트의 이음 작업 시 제거하지 않으면 이음부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이턴스는 작업 이음을 할 때 깨끗이 물로써 세척을 해서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콘크리트 이음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초기 균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균열은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직전에 아주 처음 순간에 생기는 균열을 말하며 이러한 균열은 치마 수축 균열과 소성 수축 균열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기 균열에서는 치마 수축 균열과 플라스틱 수축 균열,
또는 소성 수축 균열, 이 플라스틱과 소성과 같은 말이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치마 수축 균열은 무엇이냐? 콘크리트의 부동 치마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플라스틱 수축균열 또는 소성 수축균열은 표면의 급속 건조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콘크리트 부등 치마에서 생기는 것이 치마 수축균열이고, 표면의 급속 건조에서 생기는 표면상의 균열을 소성 수축균열 또는 플라스틱 수축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또 알아야 되죠. 자, 치마 수축균열 보겠습니다. 치마 수축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표면 가까이에 있는 철근, 매설물 또는 입자가 큰 골재 등이 콘크리트의 치마를 국부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균열이 발생하여 커지는 정도는 블리딩이 큰 콘크리트일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그림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이죠. 네, 똑같이 콘크리트가 뭐 블리딩 어떤 또는 콘크리트 자체의 침하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원래의 콘크리트 타설면이 이면인데 이만큼의 치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치마를 하면 되는데 내부에 이렇게 수평 철근이 있으면 이 철근 때문에 여기는 치마가 많고 여기는 치마가 적게 되죠. 치마량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 철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치마 수축 균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치마 수축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 1시간 정도 이내에 경과하기 후에 일어나기 쉬운데,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이동 또는 시멘트의 응결 등의 이상 응결 등의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마가 종료한 단계에서 새로 표면을 마무리해서 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치마 수축 균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141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1페이지를 펴주시고 141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적어놓은 옆에다가 치마 수축 균열 옆에다가 페이지 P141페이지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1페이지에 그림 5.37을 펴면은 거기에 치마 수축 균열의 주요 발생 기후가 나오게 됩니다. 발생 메커니즘이죠. 첫 번째로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침하가 좀 전에 일어난 것 같은 경우인데, 치마가 일어날 때 치마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철근의 표면에 여러 균열이 생기게 되는, 방금 보았던 이러한 그림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한 철근 등에 의한 장애에 의한 치마 수축 균열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푸집의 이동에 의한 치마 수축 균열입니다. 자, 원래 거푸집을 지금 여기에 점선 모양이 있는 데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푸집이 약하게 돼 가지고 콘크리트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난 거죠. 이런 밀려나니까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치마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치마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이 또 거푸집의 이동에 의한 치마 수축 균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의 치마에 의한
치마에 의한 치마 수축 균열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은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집안 자체가 연약해서 이렇게 부등치마가 생겼습니다. 부등치마가 생기게 되면은 이 부분에 치마가 생기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치마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위에가 같이 치마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콘크리트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것이 침하에 의한 치마 수축 균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래의 구 콘크리트가 있는데 구 콘크리트에 덧대 가지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원래의 콘크리트가 이렇게 볼록한 어떤 모양을 가진 콘크리트였다고 한다면 이 이음면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덧대가 콘크리트를 치더라도 이렇게 콘크리트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 균열이 생기기 쉬운 이러한 경우가 이음면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치마 수축 균열. 여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마 수축 균열에 대해서 적으시오 하면은 이러한 네 가지를 예를 들면서 치마 수축 균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이 네 가지의 어떤 치마 균열의 주요 발생 기구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성 수축 균열입니다. 소성 수축 균열은 아까 말한 대로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수분이 급격히 증발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균열로서 이러한 플라스틱 수축 균열이 표면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밑에 보면은 자, 플라스틱 수축 균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얇은 균열이다. 이런 종류의 균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것이다. 특히 응결에서 경화로 옮겨가는 시기에는 이때가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이내죠.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이며 블리딩 수가 콘크리트 내부에 흡수되어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수축 현상은 건조되지 않은 콘크리트 내부의 구속으로 억제되어 표면에 인장력이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되는 인장력은 콘크리트의 초기 인장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그림 5.38과 같은 플라스틱 수축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균열 발생의 한계 증발 수량은 1.0에서 1.5 제곱미터 아워 정도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화 전 균열 또는 초기 균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화 후의 균열입니다. 경화 후의 균열은 이렇게 수축 균열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경화 후 균열이라고 옆에다가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경화 후 균열이라고. 그래서 모든 균열은 경화 전 균열과 경화 후 균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경화 전 균열은 초기 균열이라고도 하며 치마 수축 균열과 플라스틱 수축 균열로 나누어지며 그 다음에 경화 후 균열은 수축 균열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또 균열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수축 균열은 건조 수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콘크리트에 다 생깁니다. 그 수축량이 부재 단면의 표면과 내부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철근 등에 의해 구속되거나 또는 구조물의 기타 부분에 의해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 이 구속을 받는지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림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크리트가 초기에 이 정도 길이가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길이가 초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경화가 되면서
건조 수축이 생기게 되죠. 어느 정도 수축은 다 생기는데,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의 수축이 생긴다고 봅시다. 좀 좀 과장되게 그려서 이 정도의 수축이 생긴다고 할 때, 만약에 이 콘크리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구속이 딱 돼 갖고 구속이 딱 되어 있으면 인장응력이 내부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인장응력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응력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장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보다 크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다가 어떤 철근을 온도 변화에 따른 인장 균열에 대한 철근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러한 균열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도 이 수축 시간을 시간 함수로서 정량적으로 표현할 단계에 아직 연구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한 것을 얘기해 보면은 수축 곡선이 일정하면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가 작고 작은 재령에서 건조를 개시한 쪽이 균열 발생의 유무에 한해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이 탄성 계수가 좀 작고 또는 적은 재령이라는 것은 재령은 콘크리트를 경화를 하기 위한 양생한 날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생한 날짜가 적은 쪽에서 건조를 개시한 쪽이 균열 발생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조를 개시를 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습윤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축 곡선이 일정하면 조광성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당연한 얘기죠. 최종 수축량이 일정해도 수축 속도가 빠를 경우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급격한 건조는 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 슬래브 등의 얇은 부재에서는 건조가 급격히 일어나기 쉽고 두꺼운 부재에서는 자연적으로 건조가 늦어져 수축량도 작게 된다. 따라서 벽이나 슬래브 등을 콘크리트를 칠 때는 이러한 수축에 의한 균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건조시킬수록 수축 응력이 작게 되고 강도 발현에 더 좋다. 그리고 온도에 의한 최적 변화에 관해서도 수축과 마찬가지로 수화열이 급격히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이 건조와 마찬가지로 수화열이 급격히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구속이 구조물의 기타 부분에 완전하게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대상 부재에 배치된 철근은 균열 발생 유무에는 상관이 없으나 발생한 균열의 분산에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배치된 철근으로 균열의 분산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축 또는 팽창이 어느 기간에 완료되고 그 이후에도 크리프는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수축 응력 또는 팽창압은 점차로 감소한다. 이것은 팽창 시멘트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또는 수축 보상을 목적으로 할 때 중요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팽창 시멘트에 의한 수축 보상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지금 우리가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43페이지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단위 수량이 적은 밀실한 배합, 충분한 양생 이 외에도 팽창 시멘트 또는 무수축성 시멘트를 이용하거나 또 수축 균열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하거나 줄눈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죠. 또 철근을 조밀하게 배치하여 균열을 분산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축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 첫 번째로 1번 팽창 시멘트 또는 무수축성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로 적당한 간격으로 줄눈을 준다. 그죠? 세 번째로 수축 방지용 철근을 조밀하게 설치하여 균열을 분산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수축 균열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도 균열입니다. 온도 균열. 자,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균열을 간단하게 온도 균열이라고 한다. 온도 균열을 다른 균열과 구별하는 특징으로는 온도 균열을 일으킨 콘크리트는 상당히 큰 온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또 온도 균열은 재량이 적은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온도 균열의 방향, 위치 및 폭은 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온도 균열은 규칙성 있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온도 균열의 발생 기구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크리트에 원래 기존의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위에다가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고자 합니다. 이때 기존 콘크리트와 새로운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뭐 베어링이 있다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 새로운 콘크리트는 어떤 온도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 콘크리트와 새로운 콘크리트가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는 기존의 콘크리트는 온도에 따라서 어떤 수축의 변화가 적죠. 그런데 새로운 콘크리트는 온도 발생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로 윗부분은 이렇게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밑부분은 구속이 되기 때문에 수축이 안 일어나죠. 그게 따라서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상승이 최대에 도달하고 난 다음 온도 강화로 바뀌면 콘크리트 수축하게 되는데 이 수축이 방해를 받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것이 직접 균열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온도 균열에 대한 시공상의 대책으로는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든지 시멘트량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온도 발생이 적게 되죠. 수하율이 낮은 시멘트를 선택할 것. 그 다음에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온도를 낮추어 사용하기 전에 미리 재료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프리쿨링이라고 합니다. 프리쿨링. 자, 프리쿨링.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생 방법에 주의해서 해야 된다. 또 1회의 타설 높이를 줄여라. 여섯 번째로 수축 이온부를 설치하고 파이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내부 온도를 낮추어 사용하는 종합적인 대책.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파이프를 보내가지고 이 파이프로 물을 보내면은 이 물에 의해 가지고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파이프 쿨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프리쿨링과 파이프 쿨링. 이러한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주로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댐 같은 그런 아주 매스가 큰 이러한 매시브한 콘크리트를 할 때
사용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요때 이 프리쿨링과 파이프 쿨링이 온도를 낮추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콘크리트의 균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